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국 중 221호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독감에 걸린 성인 1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평균 95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철분 섭취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는 엄마 몸속에 있을 때 받은 철분을 저장해 최고 6개월까지 사용하는 만큼 임신 중 철분 공급이 부족하면 유아 빈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 다시마나 해조류, 시금치 등 철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챙겨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1호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2.4년으로 세계 12위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독감에 걸린 성인 1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평균 95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내 성인 138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감 성인 환자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와 결근 비용 등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375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독감에 걸린 성인의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243명꼴이었고 독감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성인은 10만 명당 58명, 사망자는 10만 명당 3명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의 국내 환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지난해 16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SFTS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대표적 매개체인 작은소 참진드기는 4월에서 11월에 활동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해 만에 사정이 또 악화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뜻하는 혼인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겁니다. 당연히 결혼 건수도 역대 최소였습니다. 작년 전체 혼인 건수는 28만 1000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 1000명당 5.5건까지 떨어진 혼인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주로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결혼을 미루니 초혼 연령은 또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남성은 28세, 여성은 25세였던 초혼 연령은 지난해 각각 32세, 30세가 됐습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자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임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부 정부가 책임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반면 한동안 크게 늘었던 이혼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 10만 7천여 건으로 1.7% 줄고 이혼율이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40대 후반 남성이 1000명당 8.9건, 40대 초반 여성이 9.2건으로 남녀 모두 40대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학원 출입문 틀에 학원비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눈높이보다 높이 붙어 있는 안내문은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7월 학원비 5개 표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대치동과 묵동의 학원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5개 표시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 게시 여부만 확인했을 뿐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 실제 학원비와 차이는 없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추후 단속 일정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학원 소득처를 가져가서 다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수조사 방식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청 직원까지 차출해서 이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학부모들은 가격 표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나 교육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 가격표를 앞에 제시하고 안 하고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아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는 동안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열정페이, 고용갑질, 접할 때마다 답답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즉시 물리기로 했습니다. 법상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 이상은 이마저도 못 받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외식 대기업 이랜드파크는 작년 아르바이트생 4만 명에게 줘야 할 돈 84억 원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열정페이 근절에 나섭니다.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물리고 각종 불이익도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과 절차가 걸리는 형사처벌 대신 신속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 공표, 정부 입찰 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계를 확대하는. 채용을 미끼로 한 부당한 요구나 부모 직업과 재산까지 파악하는 채용 갑질에도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취업 때문에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군대를 안 간 고졸 창업자들은 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6만 3천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매월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20대 고용률마저 5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성 회복 없이 청년 고용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22일 NIB 남인천 방송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인천 방송과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여 개 케이블 방송사들은 인천광역시 남구와 연수구를 비롯해 26개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쌀과 라면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서로 지역의 화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즉줄만한 지역방송, 지역찬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춰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초기 임산부 약물에 관한 3가지 궁금증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자 부부상담 또 가족상담 전문가 김혜숙입니다. 이렇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독일의 아동심리학자 이디나 프레코프는 좋은 아빠란 아이들과 사이가 좋고 단순히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내와 사이가 좋은 남편으로 부부 관계가 좋은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이나 애정을 표현하는지는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재현하기 때문이죠. 자, 사랑한다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은 실제로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사랑받는 감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튼튼하고 애정 통장을 우리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 미국의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말,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선물을 주는 거, 또 봉사, 스킨십 이런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배우자가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그 사람의 언어로 배우자를 사랑해 주는 것이야말로 부부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지면 아내는 어때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그 사랑을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여유롭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내의 사랑의 연료 탱크가 고갈되면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어서 계속 달라고 보채고 소리 지르는 이런 공격적인 아이처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첫째, 상대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생기와 활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한 후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 비난하는 대신에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오, 여보, 당신 역시 최고야. 당신 덕분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여보, 정말 당신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자녀는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서로 각자 다른 일로 바쁘다 보면 부부의 애정 탱크에 연료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산책이나 등산, 문화예술, 운동, 공연,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 애정 탱크에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쁨의 순간도 더 느끼게 되고 또 불행한 순간도 함께 하면서 극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는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하는데요. 부부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은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또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상대방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자발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더 큰 빚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사 일을 하는 주부에게는 할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가령 아이 씻기기, 옷 갈아입히기, 잠자리 동행하기, 집안을 청소하기, 빨래 정리하기, 요리하기, 시장 보기, 이렇게 아이들 숙제 봐주기, 은행 업무 등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사 일들이 참으로 많죠. 이러한 일들이 아내를 지치고 소진하게 만듭니다. 봉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도와주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스킨십입니다. 손잡아주기, 마사지 해주기, 또 안아주기, 아주 좋은 스킨십입니다. 유럽에서는 소중한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아주기 연습과 또 1분이라도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한다면 심리적인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마음을 열게 하는 통로이고 우리의 떨어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한번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남편과 아내를 안아주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부부들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하여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후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고민인데 아기도 너무 어리고 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산모들에게 산후지침을 드리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한 케어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음식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시간이 날 때 아이가 먹다 남은 걸 먹는다든가 운동할 시간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든가 그러는 사이에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거든요. 산후의 비만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선은 본인을 위한 영양을 우선 신경 쓰는 건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막 먹지 말고 균형 있게 그리고 제 시간에 제대로 드시는 습관과 자신 몸을 위해서 하루에 40분 정도의 시간은 주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아이를 낳고 지금 붓기가 많이 안 빠진 상태에서 또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를 또 출산 후에 또 붓기가 안 빠질까봐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부모들에 있어서 산후의 부종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많이 되죠. 보통 출산 뒤의 부종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우선은 그 산후에 자연스럽게 부종이 체액의 증가라든가 혈액의 증가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붓는 경우는 건강하게 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후의 회복이 더디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증상으로서의 부종이 남아있고 이 부종이라는 것은 몸이 회복되지 않는 한 가지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이어트라든가 급박한 다이어트나 운동을 과다하게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기 낳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음식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여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산후의 체중 조절의 관건은 기본적인 몸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보통 모유 수유 때문에 무턱대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모유 수유에는 300에서 400kcal 정도의 열량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선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슘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콩국이나 미역국 같은 것들이 좋고,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라든가 녹황색 채소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피하셔야 되는 음식 중에서는 당분이 너무 많다거나 고탄수화물 식사,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식혜라든가 그리고 인삼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뉴햄프셔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부모가 어린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자녀가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가급적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활용해 자세하게 질문하는 대화법을 사용하면 아이는 생각하는 힘과 기억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